상사유치권은 이게 조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민사유치권하고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참 생각할 부분이 많은 판례에서도 약간 뭐랄까요, 좀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약간 이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자, 상법 58조 상사유치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있습니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겠죠. 그러니까 변제기에 있는 때는, 그 다음에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이 이제 이 정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민법에서는 일단 민사유치권, 그 다음에 상법에서 상사유치권 이런데, 특징은 민사유치권에 비해서 유치권 성립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뭔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인 간의 상행위, 두 사람 간의 상행위로 인한 뭔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걸 당연히 활용하고 싶은 거죠. 유치권 행사하고 싶으니까. 자, 그 어떤 부분이 완화되어 있냐면, 민사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건으로. 그런데 상사유치권은 그런 게 없어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상거래 행위로 인한 채권입니다. 상거래 행위로 인한 채권. 상인 간의 상거래 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쌍방적 상행위라고 그러는데, 그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점유 취득 만이 요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점유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더라도 상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하기만 하면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 상인들 간의 신용보호, 그 다음에 상사채권의 물적인 보호, 이걸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민사유치권의 중요한 성립 요건인 결련성을 완화한 거죠. 그래서 상사유치권을 민사유치권의 요건 중 하나인 결련성 후반부에 서술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련성을 갖춰야 된다. 요거는 결련성이 필요 없다. 이런 이제 대조가 딱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술은 결련성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죠. 자, 예를 들어 보시죠. 자, 도매상 갑이 창고업자 을에게 A 물건을 장시간 맡긴 다음에 그 물건을 A 물건을 찾아가면서 창고료를 지급하지 않자 갑이 맡긴 다른 물건 B 물건에 대해서 창고업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창고료라고 하는 것은 A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민사유치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A 물건은 찾아갔고 정작, 근데 다른 이제 B 물건이 방금 들어왔는데 그 물건을 잡아들 수는 없어요. 민사유치권으로는. 왜냐? 결련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사유치권은 가능하다.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은 판례가 더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년도 건물 명도 사건인데요. 자, 여기 이제 실제 사례하고 조금 숫자를, 사실관계를 약간 변형시켰는데, 일단 10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도급업자가 어떤 부분 하도급이냐, 창호, 그 다음 기차 잡철 부분, 요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 공사대금 1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한 이런 사안이에요. 자, 그러자 주택 소유자가 건물 명도 소송을 예를 들면 보통 나는 원도급자한테 수급인한테 돈 다 줬어.
그러니까 너가 못 받은 1억 원 그 사람하고 계약관계 있는 그 사람한테 받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도급자는 내가 1억 못 받은 건 맞고 그 못 받은 1억은 이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쟁점은 못 받은 1억이 못 받은 돈이 공사대금이 그러니까 창호 잡철 했던 그 돈이 이 물건과 관련된 채권인 건 맞죠, 그죠? 우리가 판례상으로 분명히 공사대금 채권은 그 건물 해당 건물과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10세대를 다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세대만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세대 점유하는 것과 주택과 관련성 있는 채권 액수가 얼마냐? 채권 액수가 얼마냐? 요게 쟁점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1, 2심 법원은 결론적으로 네가 한 세대 점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한 세대와 관련된 채권은 1억이라 봐야 된다. 이제 1,000만 원이라 봐야 된다. 10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10분의 1로 나누게 되면은 1,000만 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어떻게 나느냐?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논리가 뭐냐면 근데 대법원은 1억을 받아야만 명도할 수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대법원은 1억으로 받습니다. 그 차이가 자, 1, 2심 법원의 논리. 비록 채권자가 적법한 권한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 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해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 물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는 점. 그다음에 민법 320조 규정에 문헌 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 주택은 구분 건물로서 다른 9세대 주택과는 구별되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부동산인 점에 비추어 봐서 특정한 독립한 특정물로서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성립하는 피고 유치권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인 1억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 한 세대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비담보 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민법상 유치권에 있어서의 채권과 목적물과의 관련관계 그리고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중요합니다. 불가분성에 관한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 인정 사실 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건축 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임을 알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의 공사계약입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구분 건물의 각 동호수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고 그 공사에는 각 구분 건물에 대한 창호 방호문 등뿐 아니라 공유 부분인 그 다음에 동의 현관 계단에 관한 공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 지급한 것도 특정 구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전체에 관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각 구분 건물에 관한 공사 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졌다거나 또 처음부터 각 구분 건물이 각각 별개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하도급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것이므로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관련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이렇게 관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 잔액 1억 원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 제도를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잘못 봤다 이런 거죠. 그죠? 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치권의 불가분성에서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자, 딱 대조적인 사안이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입니다. 요거는 본소가 점유 방해 배제, 반소가 부동산 명도 이런 건데요. 자, 요 사건은 아파트 이제 13개 호실에 도배, 그다음에 마루 장판 시공을 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공사대금을 근거로 아파트 중 한 개 호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한, 보통은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이제 도배 장판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사건은 창호 잡채리였죠, 그죠? 그러면 그 이제 공사대금을 이 사람도 도배 장판한 사람도 못 받고, 그다음에 창호 한 사람도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뭐 혼자서 다 아파트를 다 점유할 수는 없으니까 너는 1호실을 점유하고 너는 2호실을 점유하고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 가지거든요, 보통. 자기 공사대금 못 받은 공사대금에 비례해 가지고. 근데 이제 요 사건도 아까 사건과 마찬가지로 13개 호실, 공사한 13개 호실 중에서 한 개 호실을 점유한 겁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은 뭐라 주장했냐?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지출한 공사대금, 즉 전체 공사대금을 13개 호실로 나눈 금액이 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전체가 다 금액이다. 받을 유치권 관련된 금액이다. 비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 판단은 상법상의 상사유치권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자, 상법 58조 규정에 따르면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면 충분하고 유치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결론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그 호실에 대해서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부분은 분명하죠.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업자, 수급인 간의 계약관계는 상인들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쌍방 상행위로 인한 부분이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유치 목적물에 관해서 결련성이 있느냐, 이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를 유치권 행사하면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심플하게 되는 거죠. 그냥 못 받은 돈 있으면 여기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결국 아까 민사유치권으로 논의된 대법원 판결하고 이 상사유치권으로 다루어진 요 부산고등법원 사안,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이죠.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결련성 쟁점에서는 이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앞에서는 결련성 가지고 막 따졌고요. 여기서는 결련성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상사유치권으로 가면은 편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 유치권 문제에서 그 민사유치권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요게 상인 간의 상행위 채권이라고 한다면 상사유치권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입니다. 요 앞서 말씀드린 부산고등법원 2007년도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13년도
판결이고요. 이거는 이제 상사유치권의 객체에 부동산이 포함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처음 판단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처음 판단한. 그러니까 이 원심은 부동산은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이렇게 광범위해지고 유치권의 어떤 그 남용 이런 부분을 막아낼 수가 없고 이런 부분, 이런 시각 때문에 민사유치권의 대상, 부동산이 민사유치권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상사유치권 대상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거는 근거가 없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굳이 부동산만 제외돼? 그럼 동산만 포함돼?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자, 결국 부동산도 이제 상사유치권 대상이고 상사유치권은 결례성 갖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무분별한 주장이 가능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상사유치권을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상사유치권이 상인들의 채권 보호를 위해서 조금 요건을 완화했지만 또 그렇게 막상 적용하려니까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거든요. 자,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 확대 적용에 제한을 가하는 방편으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지금 특별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 물건의 점유 취득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그 해석을 까다롭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까다롭게. 대법원 2008년도 인도명령 사건인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이 그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 수급인 상대로 낙찰자가 인도명령 청구한 그런 사안에서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결례성이 없다. 결례성이 없다. 민사유치권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 자, 우리가 건물공사 하다가 그 진행 상태가 건물까지 이르지 않고 그냥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돼버리면 토지의 부합물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사 관련된 채권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결례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제기되는 부분이 상사유치권은 이렇게 되거든요. 상사유치권은.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유가 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점유 취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항고인은 이게 이제 수급인인데요. 공장 건물의 신축 공사가 이 사건 경매로 중단된 후에 공사 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제항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상사유치권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비슷한 논리로 이제 그런 비슷한 논리로 대법원이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0년도 10년도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게 선박이네. 선박 블록 5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선박 블록 5조. 이런 부분도 결론은 어쨌든 지금 그 2009년 1월부터 이 선박 블록을 직접 지배해온 것이라 하더라도 아시아중공업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논리로 이제 배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사건도 자, 건물을 신축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대지 인도를 거부하는 건설회사를 피고로 해서 낙찰자가 제기한 대지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여기서 상사유치권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상사유치권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과 관련해서 1심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부정했죠.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읽어보니까 민사유치권은 아예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민사유치권은 아예 주장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이미 명백하게 있잖아요. 건물 공사하다가 못 받은 공사대금 가지고 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민사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 왜냐하면 결련성이 없으니까. 이 판례는 워낙 명백하니까 아예 그냥 상사유치권으로 덤빈 이런 케이스인데 1심에서는 이 상행위로 인한 점유취득이 맞다라고 해서 상사유치권을 인정해 준 반면에 2심은 부정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논리는 아까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비슷합니다. 자,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은 피고 산업이 건축주인데요. 피고 산업과의 상행위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이 사건 대지 점유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공사 완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상사유치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1심 판결의 논리는 따로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철거공사대금을 근거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한 철거공사대금. 공사하려 그러면은 이제 철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철거 공사대금 못 받았다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한 사안인데 이것도 이제 상사유치권 주장이 당연히 됐네요. 자, 민사유치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철거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대금과 토지와는 결연성이 없죠. 딱 봐도 결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사유치권으로 갔는데 역시 논쟁은 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어떤 점유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피고가 상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하고 건축주 사이에 철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상사유치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유치권도 주장은 했는데 배척됐고요. 네, 결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죠. 그다음 서울고등법원 2005년도 판결입니다. 상사유치권 논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유취득이 상행위로 인해서 점유취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런 논리로 따지면 부동산 관련된 채권들이 상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취득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동산도 상사유치권 대상이야 라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행위로 인한 점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대입하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사실상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대구고등법원 2011년도 판결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근거로 상사유치권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못 받으니까 지금 그 유치권 주장을 임차인이 했을 때 민사유치권으로는 안 되죠. 결례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상사유치권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상사유치권도 안 돼. 왜냐하면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위해서 부동산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점유로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상사유치권이 확대 적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방편으로 상사유치권 요건 중에 유치권 대상이 되는 물건이 채무자 소유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민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하도급업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한테 대금 받을 게 있어도 그 건축주, 건물주는 채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급 공사대금을 근거로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한다. 채무자 소유는 아니더라도 그 해당되는 결련성 있는 건물을 점유한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상법은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좀 더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 조금 이제 낯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어요. 보시죠. 대법원 2013년 유치권 존재 확인인데요. 유치권자가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했는데 만약에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대해서 제한물권,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것들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성립할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이 이미 한 80억 정도가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채무자의 소유일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0억밖에 안 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먼저 있는 저당권자는 그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뭔가 경매가 일어났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할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상사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사유치권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덤빌 수 있는 그 부분은 80억을 뺀 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도 선순위 저당 또는 거기에 기한 매수자 이런 것에는 상사유치권이 대항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돈 안 갚아주면은 못 비켜줘라고 하는 거 가지고 선순위 저당권자까지도 부담을 주게 하는 또는 거기에 낙찰받은 사람까지도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그거는 상사유치권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채무자의 소유로 딱 그 소유에 대해서만 상사유치권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소유라는 의미가 그거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정도로
제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